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며 일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안락한 환경에 안주하게 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성공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시련과 위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겪어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에게 버림받고 인생의 모든 쓴맛을 다 맛본 결과 견디기 힘든 위기와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닌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 같네요. 가끔은 지금의 삶을 만족하는 것과 별개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기에 지난날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들에게 최대한 나눠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말을 꺼내는 것도 고통스러운 과거를 사연으로 보내는 이유 또한 저와 비슷한 처지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자 해서죠. 그럼 지금부터 힘들었던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식탁에 키가 닿지 않았던 꼬꼬마 시절부터 저는 혼자서 밥을 차려 먹는 것이 당연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부터 아버지께서는 남아있는 자식인 저를 사랑과 정성으로 아껴주시기보다 자신의 마누라를 잡아먹는 천덕꾸러기로 생각하셨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평소에도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시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에 절여진 채 생활을 하셨습니다. 술에 찌든 채 집으로 들어올 때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폭언을 꼭 한마디씩 하셨고요. 사람의 온기 없는 집에서 그 어떤 어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어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의기소침하고 어두침침한 아이로 취급받게 되었어요.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도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스스로를 더 자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지의 말처럼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버지가 되는 일이 없는 것도 다 저의 책임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이런 아버지의 무관심은 교복을 입은 중학교에 올라갈 때까지 이어졌는데요. 칼바람이 불어 발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겨울날 아버지께서는 집으로 한 여자를 데리고 오시더군요. 5살 난 아이와 함께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부터 어머니의 빈자리를 차지할 사람이니 잘 따르라는 말을 덧붙이셨죠. 새어머니가 될 아줌마의 얼굴을 마주할 때도 아줌마의 다리 밑에 꼭 붙어있는 여자아이를 볼 때도 그저 기쁘게만 느껴졌는걸요. 드디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무엇보다 같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사람이 생겼다는 것이 제일 기뻤고요. 새어머니께서 집에 온 뒤부터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필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항상 따뜻한 국과 밥을 내어주셨거든요. 항상 냉기만이 감돌던 부엌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죠.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희미한 홍기를 느낄 수 있는 환경에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행복이었는데요. 이런 행복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네요. 막노동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던 아버지께서 그만 추락사로 인해 눈을 감고 말았던 것이었어요. 장례식을 도와줄 가까운 친인척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하고 빠르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린 것이 슬프긴 했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죠. 제 곁에는 새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새어머니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 했네요. 예, 어서 짐 챙겨라. 너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간단하게 짐을 챙긴 후 새어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새어머니와 함께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고아원이었습니다. 새어머니께서는 이미 고아원 원장과 이야기가 되었는지 책가방을 메고 있는 등을 툭 밀치며 빨리 데려가라는 듯이 손을 팔랑이셨어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해도 3년 동안이나 같이 살았던 가족인데 아무 언제 없이 바로 고아원에 보내버리다뇨. 사정이 있어서 잠깐 제가 살 곳이 필요해서 여기 맡기게 된 거 맞죠?
어머니가 저를 고아원에 놓아둘 리가 없잖아요. 웃기고 있네. 내가 무슨 적십자도 아니고 제정신이니? 남편 잃은 과부 몸으로 남아있는 전 남편 자식까지 키우게? 예, 나는 우리 딸 키우기도 아주 바쁜 몸이야. 걷어둘 친인척도 없으면서 지 친아빠 세상 떠났으면 고아원에서 사는 건 당연하지. 뭘 그렇게 놀라니? 고아원이 어디 괜히 고아원이니? 다 너같이 부모 잃은 애들 모아서 키우려고 세운 게 고아원이지. 난 네 아빠 살아있는 동안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 난 네 살 길 찾기도 바쁘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하셨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좋은 엄마 돼주시겠다고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고아원 밖으로 발걸음하는 새어머니의 치맛자락에 엉켜붙어 오열을 하며 붙잡았습니다. 이미 새어머니의 마음이 떴다는 것을 알고 있긴 했지만 겁이 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새어머니를 보내면 영영 혼자가 돼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말이에요. 어머머머,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뜩이나 우리 딸 때문에 또 어떤 놈이랑 결혼을 해야 할지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너까지 이러면 내가 뭐가 되니? 세상 어느 여자가 죽은 전 남편 애까지 데리고 살 생각을 하겠어. 네 사정이 딱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내 코가 석자다 보니 별 수 없구나. 이제 그만 놓으렴. 새어머니께서는 딱 잘라 잡힌 손을 내빼셨죠.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요. 워낙 성격 자체가 살갑지 않고 내성적이다 보니 또래들과 어울려야 하는 고아원 생활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떠난 이유를 알고 난 후 더 큰 지옥이 찾아왔네요. 새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서 남긴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로챈 뒤 도망쳤다는 걸 알게 돼 버렸거든요. 자식에게 무신경한 아버지였지만 그런 아버지조차 없이 천혜의 고아가 되자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새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컸죠. 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남기신 사망보험금을 모두 가로챈 것은 그것과 별개의 일이잖아요. 심지어 자식의 몫으로 나온 금액까지 몽땅 챙겨서 달아나다녀. 당장 새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여건이 안 됐기에 더욱 현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으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아원에 남아 처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열심히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었기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해도 악착같이 이를 악물며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그것만이 암흑 같은 현실을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탈출구 같았으니까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성적은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 전교권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후원도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한 모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성인이 된 후 자립을 할 때까지 후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한 달에 한 번 고아원에 방문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꿈도 못 꿔볼 경험도 하게 해주셨기에 더욱 힘을 내어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교수님의 정성에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걸요. 공부를 하며 힘든 순간은 불쑥불쑥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교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며 공부를 놓지 않았고 그 결과 서울에서 내노라는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었답니다. 대학교에 간 후 교수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후로 교수님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교수님의 가족분들과 허물없는 사이로 지내게 되었죠. 교수님의 집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느끼며 염치 없지만 교수님의 가족이 되고 싶다는 터무니없는 상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놀랍게도 하늘은 이 어처구니없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교수님의 아들이 진지한 만남을 제안한 것이었죠.
만남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덜컥 겁이 났어요. 교수님께서 아들과의 교제를 반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걱정과는 달리 교제의 사실을 알리자 교수님께서는 저희의 사이를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희의 사이를 이해해 주신 교수님 덕분에 저희는 대학교를 졸업 후 행복한 마음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후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의 집에서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대학원을 진학해 교수로서의 꿈을 꾸는 남편과 다르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학원 강사로 취업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는 학생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출퇴근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며 직접 아침을 차려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급하게 준비를 하고 나가야 할 때면 시어머니께서는 토스트를 입에 물려주기도 하면서요. 시누이 또한 여동생처럼 대해주셨기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나날의 연속이었네요. 그러던 중 결혼한 지 3년이 지나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뛸 듯이 기뻐했고 시어머니께서는 임신을 한 몸으로 집안일에 일절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며 가정부를 구해주기까지 하셨어요. 친가족에게조차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을 받고 나니 참 여러 감정이 스쳐가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아니었다면 평생 동안 가족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솔직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를 이 정도까지 챙겨주는 시댁 식구들이 드물다는 것을 아니 더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직접 고용한 가정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앞으로 창창할 것 같았던 앞날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네요. 가정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새어머니의 딸이었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새어머니를 빼다 박은 생김새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는걸요. 여동생 또한 저를 알아본 눈치였는지 굳은 표정으로 가족들 몰래 만나자는 말을 했죠. 너희 엄마가 내 몫으로 남겨놓은 아버지 보험금까지 다 가지고 도망간 거 모르지? 그때는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쳐도 이제는 알아들을 만큼 컸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 거라고 믿어. 물론 너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 돈까지 훔쳐 달아난 사람의 딸을 가정부로 들여서 얼굴 붉히며 살고 싶지는 않거든. 내 몸 편하자고 가정부를 들인 건데 가정부 때문에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로 불편하면 돈을 주면서까지 사람을 부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 안 그래? 물론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지만 여동생이 얼굴을 보면 자꾸 새어머니가 생각이 나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일하는 여동생을 보면 자꾸만 불편한 마음이 들어 태교에도 안 좋을 것 같았고요. 엄마가 언니한테 상처 줬던 건 내가 언니 집에서 일하면서 몸으로 갚을게. 그러니까 제발 내쫓지 말아줘, 언니. 엄마 병원비도 해도 한 달에 몇백씩 깨지는데 여기서 일 못하면 나 진짜 사채빚이라도 끌었어야 할지도 몰라. 아픈 곳 없이 정정하시던 분이 왜 병원 신세를 지시는 거야? 지병도 없으셨잖아. 그것도 옛날 말이지. 내가 이만큼 클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 사실 새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모녀 고생만 하면서 살았어. 이상하게 새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는 일이 잘 안 풀리더라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엄마 지금 식물인간인 채로 병실에 누워 계셔.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기는 한가 봐. 언니한테 상처 줬던 거 그대로 돌려받는 거지 뭐. 아무튼 나 여기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줘. 언니, 이렇게 부탁할게.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훔쳐 달아난 새어머니가 밉기는 했지만 여동생의 사정을 들으니 짠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었네요. 하나밖에 없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돈이 없으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동생이 가정부로 일하는 것을 승낙하게 되었죠. 다행히 여동생은 야무진 손으로 살림을 잘하는 데다가 가족 모두에게 싹싹하게 굴었기에 얼굴 붉힐 일 없이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여동생은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 무례하게 굴거나 하는 일도 없었고요.
싹싹하게 일도 잘하고 깍듯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다하는 여동생을 굳이 쫓아낼 이유는 없었기에 저희의 인연은 비밀로 붙인 채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이걸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는 여동생을 마냥 편하게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아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집에 젊은 여자 들여서 좋을 게 없다. 살림 솜씨 야무지고 꼼꼼한 건 그렇다 하지만 나는 굳이 문제 일으킬 원인 제공을 하고 싶지 않구나. 요 며칠 일하는 거 보니까 딴 마음 품고 저희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괜찮다면 내 별말 하지는 않으마. 어차피 가정부 들인 것도 아가 너 편하자고 들인 건데 네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범이랑 너무 가깝게 지내게 하지는 말고 가정부가 일하러 오면 집에 귀중품 같은 건 꼭꼭 숨겨놓으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괜히 덥석 믿었다 좋은 꼴 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어머니께서는 집안에 젊은 여자가 가정부로 들어온 것이 탐탁치 않은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시어머니께서는 가끔씩 가정부를 바꾸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어쩌면 임신 내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옆을 지켜준 여동생에게 정이 들었는지도 몰랐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임신 막달이 다가오고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타지 생활을 하던 친구가 오랜만에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고 하더군요. 마침 시댁 식구들은 다 바쁜 일이 있었기에 저를 공항으로 바래다 줄 사람은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걱정이 되었는지 남편은 친구를 다음에 만나는 것을 권했죠. 자주 만날 수 있는 친구였다면 저 역시 다음 약속을 기약했겠지만 친구는 이번에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면 언제 볼지 기약을 할 수 없었기에 약속을 잡게 되었어요. 남편은 택시를 타고 가라 말을 했지만 공항까지 택시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는걸요. 그리고 친구를 만난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을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둑한 도로를 달리던 중 바로 앞에는 역주행하는 차량이 보이더군요. 깜짝 놀라 어떻게든 차를 피하려고 했지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이미 역주행한 차와 충돌을 한 후였기에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다시 깨어나 보니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문득 만진 배가 홀쭉해진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자 바로 옆에 있던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아이는 제왕절개로 태어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가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려는 찰나 남편은 눈가를 훔치며 지금 제가 어떤 상태인지 말을 해주었네요. 아직 공사 중이던 도로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범을 잡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없었기에 뺑소니범을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일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하반신 마비로 못 걷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행복의 문턱 앞에 서 있는 현재 큰 시련이 닥쳐온 거잖아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시어머니께서는 눈물을 보이시며 하늘을 원망하셨어요.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어린 시절부터 고생만 하고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큰 시련을 당하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가여운 것한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는지. 아가, 아무 걱정하지 마라. 만약 평생 못 걷는다고 해도 나랑 아범이 옆에서 지켜줄 테니 이상한 생각일랑 하지 말고 지금은 그저 의사 말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할지만 고민해라.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네 건강이지 않니? 우리 가족들만 믿고 치료에만 전념하렴.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가. 이를 어쩔꼬.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치료에만 전념하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참 큰 힘이 되더라고요. 30년이란 시간을 살면서 한 번도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 어른은 안 계셨거든요. 곁에 아무도 없는 예전에 이런 큰일을 당했다면 하늘을 원망하며 삶을 포기했겠지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는 시댁 식구들이 있었기에 살아갈 용기를 낼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와의 면회가 끝난 후 병실로 찾아온 여동생 또한 저의 상태를 누구보다 걱정하며 치료를 하는 동안 힘이 되어주겠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언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언니 곁에 있으면서 많이 도와줄게. 언니가 베풀어준 은혜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됐는데 나도 언니한테 도움이 돼주고 싶어. 비록 혈연적인 관계는 아니었지만 여동생은 다리가 나을 때까지 곁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여동생이 걱정 어린 말과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징하게 아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옆을 지켜주려는 여동생에게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여동생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려는 듯이 스스로 간병인 역할을 자처하며 큰 힘이 돼주었어요. 화장실을 가거나 샤워를 하는 등 사소한 것까지 불편하지 않게 도와주었죠. 옆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손과 발이 되어 도움을 주는 여동생 덕분에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는걸요. 물론 시댁 식구들 또한 많은 힘이 되어 주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저는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하반신 마비가 와 인생에서 제일 큰 절망 속에 갇혀 힘든 나날을 보낼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과 하루가 다르게 커가며 기쁨을 주는 딸아이 덕분에 오히려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행복한 시간들 덕분에 힘을 내어 다시 학원에 복귀하여 강사로 일을 할 수 있었죠. 다시 학원에 복귀한 뒤로는 쭉 바쁜 나날이 이어졌어요. 학원에 복귀를 하자 반가움을 뒤로하고 부족한 강사 자리를 메꾸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몸을 움직여야 됐거든요.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그와 별개로 너무 바쁘다 보니 도저히 딸아이를 돌볼 시간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전해들은 시누이가 자진해서 딸아이를 돌봐줬어요.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동료 강사들을 보며 딸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죠. 동료 강사들에 비해 수월하게 일을 하게 되어 동료 강사들이 걱정스러운 소리를 할 때면 말을 자동으로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있는 강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베이비시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걱정에 대해 토로하던 중 무의식 중으로 시누이가 아이를 돌봐준다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시누이한테 맡길 거면 차라리 일면식 없는 남한테 맡기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시누이가 애한테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요즘에는 남보다 가족들 사이에서 애들 학대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만약에 베이비시터가 애를 학대한다고 하면 돈 주고 부린 사람이니 자르면 그만인데 시누이는 아니잖아요? 막무가내로 굴어도 시댁 가족이란 이유로 계속 가족 행사 있을 때마다 얼굴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돈 주고 사람 부리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형님은 그럴 뿐이 아니어서요. 걱정은 감사하지만 저희 형님한테 맡기는 게 더 편해서요. 딸아이도 형님이랑 조카를 잘 따르기도 하고요. 괜히 모르는 사람 집에 들여서 잘 지내는 딸한테 혼란 주고 싶지 않아요. 어머, 우리 이 선생님 이렇게 순진해서 그동안 험난한 현실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시댁 식구가 괜히 시댁 식구겠어요? 언제라도 남의 집 식구인 며느리한테 시짜짓 하려고 시댁 식구인 거지.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해도 친정 식구랑은 다르죠. 이 선생님도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 부리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게 결혼한 후 남편이랑 그 집 식구들이에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밀이라고 했어요. 지금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자식 일인데 잘 생각해 봐요. 동료 강사가 해주는 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 시누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를 막대먹은 다른 집 시누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살짝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시누이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댁 식구라는 이유로 색안경을 끼고 안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끔가다 주위 사람들은 의사 집안의 시집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모님 소리를 듣는 시누이가 밉지 않냐고 물어보곤 하는데요. 질투가 나기는커녕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운 시누이가 있어 너무 좋다고 말을 하곤 합니다. 사랑을 듬뿍 받은 시누이는 언제나 친언니처럼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눠주니까요. 더군다나 친딸처럼 딸아이를 돌봐주는 시누이가 없었다면 학원 일에 열중할 수도 없었는걸요. 큰 사고가 난 후 딱 하나 좋은 점을 꼽으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바로 평범한 일상생활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범함에 감사함을 느끼며 하루를 보내서인지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복귀를 한 지 한 달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죠. 그 사이 시누이는 시매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기에 방학을 맞은 조카딸은 시댁에 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카딸은 의젓하고 딸아이와도 사이좋게 지냈기에 시댁에서 지낸다는 것이 참 기뻤는데요. 학원 일 때문에 늦게 귀가를 하던 딸아이와 놀고 있던 조카딸은 의외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외숙모는 왜 삼촌이랑 안 놀아? 뜬금없는 조카딸의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은 대학 교수 임용을 준비하는 탓에 바쁘고 저 또한 학원 일로 바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듯 했어요. 요 근래 저희는 서로 붙어있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거든요.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말을 하자 조카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삼촌이 바빠서 그런 거라고? 이상하다. 아줌마랑은 밤마다 잘만 놀았는데. 외숙모가 너무 바쁜데 심심해서 아줌마랑 노는 건가? 아줌마랑 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외숙모 아직 몰랐어? 삼촌, 밤마다 밥 주는 아줌마랑 나와서 노는데. 조카딸이 말하는 밥 주는 아줌마는 제 여동생이 확실했습니다. 밤마다 여동생과 남편이 만나다니 의문점이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남편과는 각방을 쓰는 것도 아니었고 한 침대에서 생활을 했기에 남편의 인기척이 나면 바로 깰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집에서 깬 적이 없었는걸요. 그래서 조카딸이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어보게 되었죠. 잘못 본 건 아니고 삼촌이랑 아줌마랑 밤에 놀 일이 없잖아. 왜 숙모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저번에 물 마시러 가면서 내가 봤단 말이야. 내가 볼 땐 삼촌이랑 아줌마가 외숙모 몰래 비밀놀이를 하는 것 같아. 안 그럼 외숙모만 쏙 빼놓고 삼촌이랑 아줌마가 밤마다 놀러 갈 리가 없잖아. 조카딸의 말을 듣고 기억을 되짚어보니 수상한 것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챙겨준 비타민이었습니다. 그것만 먹으면 잠든 기억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잠들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일어난다는 것이었죠. 비타민을 먹었을 때만 하더라도 누적된 피로로 인해 쓰러지듯이 잠에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비타민이 원인인 것 같았어요. 물론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행동이 수상했기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는걸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편이 건네준 비타민을 먹는 신용만 한 후 잠에 들은 척 연기를 하게 된 거고요. 물증 없이 의심만 키워가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잖아요. 설마 하는 마음에 눈을 감고 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갈 채비를 하고 방 밖으로 나가더군요. 밖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니 여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분명했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모두를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집사람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아직 약속한 시간 지나지도 않았잖아.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시간을 줘. 그럼 저보고 이 거지 같은 가정부 일을 계속하라고요? 집안일이 하기 싫으면 새로운 사람 구해줄 테니까 집에서 쉬고 있어. 그 후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이고, 내가 집에 없으면 그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따라 나와요. 시간 없으니까. 목 끝까지 이불을 덮고 있는데도 한겨울에 발가벗겨져 있는 것처럼 소름이 싹 돋았어요. 그동안 남편과 여동생은 저의 눈을 속여가며 밤마다 만났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가슴에서는 우라통이 터지고 몸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지만 두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된 이상 손 놓고 바보처럼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뒤따라 나간 것이죠. 다행히 밖으로 나가자 두 사람은 한 번 시작한 말다툼으로 인해 아직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택시를 타고 두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고요. 남편과 여동생이 타고 간 차를 따라가는 동안 주먹을 쥔 손에서는 흥건히 땀이 났죠. 남편과 여동생이 도착한 곳은 허름한 주택들이 모여있는 빌라촌이었는데요. 택시에서 내리기도 전 두 사람은 빠르게 차에서 내려 바로 앞에 있는 반지하 빌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마음이 급해져 저 또한 종종 걸음으로 뒤를 따랐고요. 택시에 내릴 때만 해도 마음이 급해져 걸음이 빨라졌지만 막상 반지하 앞에 서니 집으로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말았네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더 이상 남편과 여동생을 예전처럼 대할 수도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지도 못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겁쟁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두 사람이 들어간 문 앞에 서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까 생각도 했습니다. 혼자만 입을 다물면 저희 가족은 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다시 머리를 흔들어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한평생 고생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거짓된 행복을 쫓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귀를 기울이자 흐느끼는 여자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집중해보니 그 목소리가 익숙하게 들리더라고요. 흐느끼는 소리 뒤로 남편이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만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문고리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문고리를 돌리자 잠기지 않은 문은 벌컥 열리고 말았는데요. 안쪽의 풍경에 드러나는 순간 그동안의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의자에 앉아있는 여동생 앞으로 남편과 시누이는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모습에 머리를 굴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반지하 안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세 사람 역시 당황해 보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며 호통을 쳤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상황은 예상한 것보다 더 이상하게 흘러갔으니까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여동생은 의자에서 일어나 저에게 걸어오더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형님하고 애아빠가 왜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언니는 부모도 없이 산전수전은 다 겪었으면서 어쩜 이리 순진해? 누가 보면 부잣집 외동딸로 고이 큰 줄 알겠어. 원래는 언니 몰래 돈만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안쓰러워서 내가 말해주는 거야. 그래도 자매로 지내던 시간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잖아? 아리송한 말에 의아해하자 곧이어 여동생의 입에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오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를 눈도 제대로 못 감는 식물인간으로 만든 게 바로 잘난 언니네 남편하고 시누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좀 상황 파악이 되려나? 뭐?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당신이 직접 말해봐. 아니지? 뭔가 오해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미안해 여보. 사고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말하면 걱정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남편이 말하길 늦은 밤 시누이와 함께 집으로 오던 중 무단 횡단을 한 사람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났다고 해요.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보냈지만 이미 상태는 손 쓸 수도 없을 만큼 악화돼 있었고요. 눈물을 보이며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마음이 아려왔어요. 다른 누구도 아닌 한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남편과 시누이가 이런 큰일을 겪게 되다니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남편과 시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무단횡단을 하던 새엄마로 인해 이런 큰일을 겪게 된 거잖아요. 불쌍한 척 하기는. 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병상에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만 있게 생겼는데 너 뒤에서 우리 남편이랑 형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려고 착한 척하면서 내 앞에서 알랑거렸던 거니? 같이 한솥밥 먹던 사이끼리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 애초에 새어머니가 무단횡단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먼저 잘못한 사람이 누군데 왜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를 해? 참나 기가 막혀서. 좋아. 모든 게 무단횡단한 우리 엄마 잘못이고 언니네 남편이랑 시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거니 언니 남편이 일하는 대학교에 가서 뺑소니범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되겠네? 잘난 언니네 시누이 시댁에도 뺑소니범이라고 말해도 되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뻔뻔하게 나오는 여동생을 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은 그동안 남편의 교수 임용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모두 의사 집안인 시누이네 시댁에 실체를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 빌미로 돈을 뜯어낸 것이었죠. 그동안 가장 가까운 곁에서 다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여동생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해 간신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던 거잖아요. 너를 동생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시간이 아깝다. 네 속이 이렇게 시커먼 줄 알았으면 진작 내치는 거였는데 그동안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시커먼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어. 동생이라니? 당신한테 가족은 돌아가신 장인어른만 있었던 거 아니야? 의연중에 나온 동생이란 말에 남편은 의아해했고 저는 그동안 여동생과 비밀로 했던 속내를 말하게 되었네요. 말을 하고 보니 이상했어요. 새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었으면 가정부로 일할 것이 아니라 그냥 남편과 시누이에게 돈을 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속내가 있을까 여동생에게 물어보았는데요. 여동생은 피식거리며 당연하다는 듯이 상상도 못한 말을 술술 내뱉더군요. 원래 돈 많은 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티가 나는 법이잖아. 밖에서 푼돈 받으며 돈 걱정할 바에는 집에 들어와서 얼마 받아낼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계산기 두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협박해봤자 신경이나 쓰겠어? 얼굴 보이면서 알짱거려야 숨통 조여야 돈도 따박따박 바치지. 그래서 일부러 가정부로 들어온 거야. 저는 얼굴이 저절로 찌푸려졌어요.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가정부로 들어오다니요. 언니라고 말하며 따르던 것도 진심 어린 병간호도 모두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애초에 돈을 뜯을 목적이었으면 병간호 같은 건 안 해도 되는 거였으니까요. 간신히 속상한 마음을 넘기고 묻자 여동생은 재활치료를 도와준 명목으로 시어머니와 친해져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했네요. 다리 다친 까치를 도와줘도 은혜를 갚는다던데 나도 언니 다리 고쳐준 값은 톡톡히 받아내야지. 지금까지 착한 여동생 가면 쓰고 고생한 게 얼마인데 긴 말 안 할 테니 언니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덩어리는 나한테 넘겨줘야 되겠어. 그게 어떤 땅인데 네가 그걸 탐내.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내 알 바 아니니까 땅 문서나 내놔. 원래 자식이 사고치면 그 부모가 대신 갚는 거잖아? 강남에 있는 땅덩어리만 넘겨주면 뺑소니 일도 눈 감아줄 테니까 잘 생각해봐. 앞으로 교수님 소리 들으면서 호강할 일만 남았는데 땅덩이 하나 때문에 평생 노력한 걸 물거품으로 만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던 찰나 거칠게 집 문이 두들겨지자 기세등등하던 여동생은 신경질적으로 누구냐고 답을 한 후 문을 열었는데요. 문이 열리자마자 집 안으로 4~5명 되는 형사가 들이닥치더군요. 그러면서 여동생의 팔목에 수갑을 채웠고요. 곧이어 형사는 저희에게 경찰서로 같이 가줘야겠다는 말을 했죠. 그리고 경찰서에 도착한 저희는 형사의 입에서 경악할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저를 하반신 마비로 만들었던 뺑소니범이 다름 아닌 여동생이라는 것이었죠. CCTV도 없는 으슥한 곳이라 절대 못 잡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공범을 저지른 한 남자가 음주운전으로 뺑소니를 저질렀다며 자백을 한 것이었죠.
자백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동생의 남자친구였고요. 말을 들어보니 여동생이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것과 이별을 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은 것이었죠. 저를 죽을 뻔한 것도 모자라 뻔뻔하게 제일 소중한 시댁 식구들을 협박한 여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네요. 언니, 내가 일부러 비밀로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술에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 그 이후로는 엄마 때문에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 까맣게 잊고 있었고, 가족이 잘못한 건 덮고 넘어간다는데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언니 다리가 불구가 돼서 휠체어 신세진 것도 아니고 완치해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잖아. 이번 합의만 잘해주면 언니 남편 일도 없던 걸로 해줄게. 물론 내 잘못으로 언니 다리가 다친 건 맞지만 내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잖아. 모든 게 다 원상복귀된 와중에 동생을 처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언니, 이번만 그냥 넘어가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기가 막혀서 자기 엄마 내세워 돈 뜯어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선처를 해달라고? 누구 마음대로. 너 하나 때문에 고생한 걸 생각해서라도 절대 안 될 말이지. 내가 선처해주면 또 어디 가서 쓸데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닐 줄 누가 아니? 언니, 알았어.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게. 동생이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라 생각하고 선처 한 번만 해줘. 나 아니면 또 우리 엄마는 누가 돌보는데?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자신의 잘못이 까발리고 난 후에야 잘못을 비는 여동생의 모습을 보니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더 이상 여동생에 대한 정은 눈꽃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당장 가족들에게 화를 끼친 진상을 눈앞에서 치우고 싶은 생각뿐이었고요. 가족들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걸로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내려 한 여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집에 오자마자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매섭게 두드리더군요. 밖으로 나가보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야 할 새어머니께서 두 발로 서서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는걸요. 깜짝 놀라기도 전에 새어머니께서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새어머니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유발해 받은 위로금으로 생활을 한 모양이었어요. 새어머니께서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은 다 자기 잘못이니 여동생만큼은 제발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남의 딸은 쓰레기 버리듯이 고아원에 잘만 버려놓고 자기 딸은 대신 감옥에 갈 만큼 소중했나 보죠? 난 절대 합의해줄 생각 없으니까 감옥에 가는 딸이 걱정되면 같이 감옥에 들어가서 말동무라도 해주세요. 어차피 아줌마도 곧 보험사기단으로 감옥에 들어갈 텐데. 뭐야? 어미가 이 정도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 줬으면 알아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는 게 상책이지. 이래서 남의 자식은 거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지 애비 죽고 고아원에 간 것만 생각하지 내가 지한테 어미 노릇을 해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생각도 못해. 한 것이라고는 고작 아버지가 계신 앞에서 방긋거리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밥을 챙겨주는 정도였던 새어머니 입에서 어머니 노릇이란 말이 나오니 저도 모르게 실소가 터져나오고 말았네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새어머니를 보며 여동생이 왜 그렇게 뻔뻔하고 아나무인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두 모녀에게 남은 사정 같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직 중요한 건 자신들이 풍족하게 사는 것뿐이었죠. 남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뻔뻔하게 구는 건 유전인가 보네요. 어쩜 두 모녀가 이리 하는 짓이 똑같은지.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만 늘어놓는 아줌마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요. 저 몹쓸 것이 끝까지? 네, 아줌마 말대로 저는 부모도 없는 몹쓸 것이니 더한 짓도 할 수 있죠. 자꾸 신경 건들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가세요.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이후로도 새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와 선처를 해달라 말을 했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었기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그 후 더 이상 저희 가족을 위협하는 두 모녀를 가만둘 수 없었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두 사람의 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다행히 증거는 차고 넘쳤기에 두 사람 모두 법적인 구속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보험 사기로 여러 사람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인해 징역 3년을 구형받게 되었고, 뺑소니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여동생은 보험 사기에 합심한 죄질까지 가중돼 징역 5년을 구형받게 되었네요. 물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한 점과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려 한 두 모녀에게 내려진 벌치고는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새어머니와 여동생이 저희 가족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게 되었는걸요. 현재 저희 가족은 지난날에 힘들었던 일을 잊고 잘 지내는 중입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만 해도 남편과 시누이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흐르자 불안함은 자연히 사라졌네요. 무사히 교수 임용을 맞춘 남편은 그날의 사건 이후 더 잘해주려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제 덕분에 집안의 평화는 물론 잘못된 점까지 바로 잡을 수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눈치 없는 불청객은 자꾸 편지를 보내오곤 해요. 어린 날 같이 지낸 정을 생각해 출소를 한 후 자신과 새어머니가 가정부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새어머니와 여동생을 집안에 들일 생각은 없어요. 기회란 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인데 악독한 두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똑같이 힘들었지만 학원 강사가 되어 평범하게 사는 저와 다르게 징역살이를 하며 자기 팔자를 꼰 새어머니와 여동생을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위기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지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말 못한 사정으로 힘들어하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제가 쓴 사연을 들으신 후 절대로 나쁜 유혹에 빠지지 말고 꿋꿋하게 올바른 길로 향하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시기 바랄게요. 그렇게 된다면 꼭 인생에 꽃 필 날이 오기 마련이니까요.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 계절이 봄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시청자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청자분들의 앞날이 만개한 꽃이 가득하길 빌며 오늘 사연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연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